안녕하세요. 네, 봐주시고. 어제보다 이렇게 편안함으로 볼 때는 괜찮은지 멀어지는 쪽이 있나? 이제 좀 매끈하게 되고 제가 저는 컸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네네. 네. 오늘은 제가 결국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이고 우리 오늘 축제한 날이어가지고 제가 가는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못 쓰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런 상담 같은 금요일 오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약간 같이 좀 더 오늘은 솔베이 그다음에 밸리디티 관련된 얘기 많이 나누면서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계속 받을게요.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러닝 아웃컴 같이 볼 거고요. 대기 볼게요. 그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밸리디티 테스트 하는 것 중에 특히 컨텐트 밸리디티 테스트 하는 걸 자세히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예전에도 했던 작업이지만 지금은 제 패러다임이 약간 변화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작업했을 때 어떻게 많이 달라지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 주제나 제 솔베이 말고 선생님들께서 작업하시고 싶으신 것들이나 선생님들 연구에 관련돼서 얘기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러닝아웃 어제는 티어리 좀 많이 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 좀 비슷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밸리디티 테스트하기 전에 문항이 있어야 밸리디티 테스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항을 만들어 온 과정을 선생님께 조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웃긴 수 있어요. 대부분 처음 공부를 시작하거나 처음 이제 아카데미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논문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써서 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베이 같은 경우 특히 그냥 이렇게 써서 문화 돌려서 데이터 생기면 되지 않을까. 인터뷰 계속 써서 몇 명 물어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아직 많이 선생님께서 아시겠지만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거를. 그리고 특히 실무에서 솔베이를 만들어서 뭐 평가를 한다든지 인터뷰 문항 만들어서 그 직접 연구로 평가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가볍게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막 이론을 계속 열심히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도 많이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먼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기존의 아이템들을 리바이즈하고 리뷰하고 디벨롭하고 파이널라이즈 하게 되는지 프로세스 보여드리고 컨텐트 밸리디티 얘기하고 선생님들의 프로젝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제가 리소스를 이렇게 좀 빨간 폰트로 만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빨간 폰트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더 내용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걸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리포트는 ARA,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APA), 그다음에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NCME) 이 세 단체에서 한 몇 년이더라? 한 8년? 왜냐면 2014년 전에 2009년에 나왔었거든요. 그 단위로 이 리포트를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Standards for Educational Psychology Testing이라고 뭐 테스팅 관련된 게 대부분 사실은 메저먼트나 사이콜로지에서 많이 하잖아요.
전반적인 문화를 다루는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도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validity, reliability, 온갖 테스팅이나 문항 디벨롭먼트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고 변화가 되었는지 알 수 있어서 이걸 클릭해서 카피해서 그냥 인터넷에 주시면 이 리포트가 나와요. 네, 꽤 긴데 선생님들께서 찾아보고 싶은 컨셉트를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매주먼트 공부하시면 당연히 이 자료를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서베이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하면 이 자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자료를 찾았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뒤로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키보드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브로셔가 나와 있어서 나는 뭘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잘 모르겠을 때 제일 끝으로 가시면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서치해서 내용들을 찾으시면 금방 필요하신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꼭 한번 보시라고 양적 연구하실 거면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링크를 달아놨네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멜리디티는 오늘은 제가 카페에서 한국말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멜리디티라고 하는데 이게 그 데피니션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중요한 거는 에비던스예요. 에비던스. 우리가 문항을 만들 때 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 뮤지엄을 가는 거를 몇 번 갔는지 사실 비헤이비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을 수 있죠. 그 학생한테 셀프 리포트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밸류에이터가 계속 observe 할 수 있겠죠. 몇 번 가는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뭐 카드 같은 거를 끊어서 들어간다. 그럼 카드에서 횟수를 몇 번 썼는지 여러 가지 방식의 매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매주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정말 나는 뮤지엄을 몇 번 갔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뮤지엄을 갔는지를 선호했었는지 좋은 경험을 가졌는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어떤 attitude나 뭐 perception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나는 또 그것보다는 뮤지엄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value를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묻고자 하는 것과 이 문항이 정말 묻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모든 과정과 에비던스 그 증거가 밸리디티예요. 근데 과거에는 밸리디티를 그것보다 좀 더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했었어요. 선생님도 혹시 팩터 애널리시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통계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문항 다 해놓으면 한 50개, 60개 때려놓고 이게 뭐 아이템 5개, 6개 묶이는지 얘는 왜 안 묶이나 계속 돌리면서 이게 왜 안 묶이나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팩터 애널리시스는 그 인터널 스트럭처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이런 밸리디티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런 걸 했을 때는 이 밸리디티 테스트를 하는 거고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어가지고 우리가 뭐 컨텐트 밸리디티, construct validity, 무슨 validity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메저먼트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어떤 에비던스를 끄집어낼 것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텐트 밸리디티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면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좀 구글로 찾아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전문가의 집단이라고 할 때는 요새 사람들은 evidence based on content, 뭐 evidence based on 뭐 response process, 아니면 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evidence based on relations to other variables, evidence for validity and consequences of testing. 이렇게 어떤 증거인지를 기반으로 하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나중에 혹은 곧 문항을 만드셔서 이 문항을 만드는 과정이나 밸리디티 테스트한 걸 논문으로 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논문을 너무 잘 써서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요. 근데 이런 용어를 과거처럼 컨텐트 밸리디티, 뭐 예전에 뭐 이런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논문을 리뷰할 사람들은 최신의 연구 트렌드나 최신의 용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리뷰할 때 그런 과거의 방식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쓰여 있으면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럼 제가 리뷰할 때도 밸리디티 테스트한 논문들이 오는데 그러면 과거의 방식으로 많이 쓰여 있고 제가 항상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 분야를 공부하는 리뷰어들은 다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리서처들은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강조하고 싶었어서 굳이 일부러 통용되는 용어가 아닌 현재 많이 쓰이는 용어대로 말씀을 드렸고 밸리디티 에비던스 중에 하나가 컨텐츠를 보는 거죠. 내가 어제 우리 한참 얘기했던 cultural capital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캐피털인가? 이게 요소가 있는 캐피털인가? 그 어제 우리 대화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생각해 오셨던 캐피털과 제가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캐피털의 개념이 다르고 그 누군가 전문가 집단이 이게 정말 이 티어리스트가 얘기한 캐피털인지 아니면 이 문항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개념들은 미싱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컨텐츠를 체크하는 게 에비던스 베이스 컨텐츠예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우리 어제 무슨 얘기했죠? 젠더 아이덴티티도 얘기했었고 사투리, 언어 능력 같은 것도 얘기했었고 우리가 대부분 매저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당신은 핸드폰을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의미나 인식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설베이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컨셉을 저희가 많이 물어봐요. 그 테스팅에 있어서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매저해서 뭐 키나 몸무게 같지 않은 것들을 물어보죠. 수학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리딩 스킬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질문제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이 컨셉을 컨스트럭터를 매저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컨텐츠 밸리디티, 에비던스 베이스 컨텐츠인데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세 번째 블록 포인트 보시면 전문가 집단을 구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매저를 하는 컨텐츠인가요? 라고. 이 문항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묻고 있나요? 라고 하고 저희는 설베이 연구하기 때문에 설베이 보통 옛날에는 페이퍼로 했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업조브 하거나 하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 뭔가 뭐 군인 되기 위해서 하려면 운동 테스트 해야 되죠. 그리고 군인 되려면 아니면 소방관이 된다. 어떤 특정 직업군에 있을 때 뭔가 테스트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높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내 컨스트럭, 내가 매저하고 싶은. 근데 사실 옆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상한 예를 들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매저하고 싶은 컨셉과 내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이 테스트가 잘못된 거죠. 이런 거를 다 체크하는 게 컨텐츠, 에비던스 베이스 컨텐츠예요. 또 하나는 컨텐츠라고 하는 게 우리 어제 많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캐피털을 매저할까 이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캐피털을 과연 이 캐피털에 뭐를 매저할까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 부모의 캐피털을 매저할 건지 내가 생각하는 내 부모의 캐피털을 매저할 건지 아니면 부모가 직접 셀프 리포트하는 캐피털을 매저할 건지 아니면 내가 밸류를 가지고 있는 캐피털을 매저할 건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질문할 것인지 컨텐츠보다 이 컨텐츠에 대한 뭐를 질문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구사했는지 단어를 언어를 예시를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게 그 에비던스 베이스 컨텐츠예요. 제가 박소장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밸리디티를 어느 정도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다뤄주는 수업도 있고 아닌 수업도 있고 그 선생님들의 아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과거에 배웠던 걸 생각하고 이 리포트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말 중요한 컨셉을 막 쭉쭉쭉쭉 넣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아셨던 분들은 아 맞지 하실 거예요. 리마인드가 많이 계실 거고 전혀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좀 이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용은 사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커버를 오늘 다 못하면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게 다 해놓긴 했는데
hopefully 저희가 다 하고 다시 이걸 돌아서 다른 방식의 에비던스를 수집하는 그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컨텐츠 밸리디티 얘기로 계속 할게요. 이게 제가 2015년에 처음 냈던 저널 그 논문이에요. 근데 저희는 제가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하는 리서치 팀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엔지니어링 공대 학생들이 어떤 러닝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critical thinking 스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비판적 사고, 뭐 problem solving 스킬, 뭐 communication, teamwork, 특히 엔지니어링은 accreditation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 이 증서라고 할까요? 증서 이런 거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대 수업을 듣고 공대에서 졸업을 해도 그 엔지니어로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격증을 받은 학교에서만 졸업을 해야 뭔가 내가 엔지니어로서 취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ABET accreditation이라는 걸 받아야 중요한데 이 ABET accreditation 평가 기관이죠. ABET은 엔지니어링만 하는 평가 기관이에요.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아웃컴이 되게 러닝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수업마다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종류의 러닝을 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스터디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12개였나의 러닝 아웃컴 아이템을 디벨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러닝당 뭐 4개에서 한 9개 정도의 문항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엔지니어링 학생들한테 쫙 돌려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하는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대부분 교수들이나 지도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결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뭐 팀워크 스킬, 커뮤니케이션, 뭐 프로블럼 솔빙 스킬, 뭐 디자인 스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남녀 간 차는 얼마나 나는지 어떤 뭐 학교 경험을 하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작업했던 이 모든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 아이템을 디벨롭하는 프로세스도 이 누군가 알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한 아웃컴이 컨텍츄얼 컴페턴스라고 공대 사람들이 옛날엔 단순히 침 만들고 댐 만들고 뭐 건물 만들고 이런 것만 했었는데 또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런 것만 하니까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보다 좋은 얘기가 있죠. 가시면 여기 보대 보니까 손 씻으니까 무슨 팔 이렇게 조명이 나오면서 혹시 아세요? 그 수도꼭지 조명 주는데 조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발견 못하셨나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뭐지? 수도꼭지 나오는 조명. 그게 소독인가요? 아주 처음 봤어요 여기서. 손에 쓰는데 뭔가 불빛이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 이게 뭔가? 막 이랬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셔요? 그런 적 있으세요? 자동으로 물 나올 때 내 손을 넣는데 물이 너무 안 나. 뭐 옆으로 가서 막 또 해요. 근데 옆에 아줌마를 봤더니 너무 잘 씻고 계세요. 그게 뭘까? 그냥 저 수도꼭지가 잘 나오는 걸까? 이 아줌마가 7개의 수도꼭지를 다 잘 나와요. 내가 하면 안 나와요. 이게 뭘까? 그 이유가 이 센서가 피부색이 어두우면 인식을 못해요. 이 센서는 물체도 봐지만 물체보다 이 색을 인지해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죄다 백인만 들고 실험을 했어요. 이 센서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백인 손만 보고 개발을 하니까 피부색이 페일하면 물이 잘 나와요. 근데 흑인들이 손을 넣고 씻어내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엔지니어와 리더십이 누구였을까요? 백인 남자죠. 제가 너무 어제부터 백인들 때문에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그 개인들에게 문제를 가지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피부색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수도꼭지가 개발이 되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면 인식이 안 나올까? 그 얘기들이 퍼져서 연구가 되고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가끔씩 막 이렇게 물이 안 나오면 손이 굵은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연구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공대 같은 경우에
대부분 테크니컬한 것만 하니까 이 핸드폰을 여성이 쓰는지, 여성 중에 아이가 있는 여성이 쓰는지, 뭐 중국에서 쓰는지, 뭐 전화를 해서 쓰는지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 contextual understanding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공대 학생들에게 그 이해 능력을 넓히는 교육 과정을 막 주입을 해요. 테크니컬한 것도 배워야 되지만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도 뭐 배워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배우고 하는데 뭐 수업도 듣고 뭐 그레이드도 받죠. 근데 이 평가 기관에서는 이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을 뭘 들었건 전체 학생들 좀 표준화된 문항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희가 문항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유형해서 쓰기 위한 문항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4-5가지의 짧은 문항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되 걔네의 컨셉추얼 컴peten스를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개발한 그 문항 개발하고 물론 이것만 한 건 아니고 모든 그 문항 개발 작업을 했지만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매주 만나는 모임에서. 그래서 그렇게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밸리디티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을 냈죠. 근데 제가 이 논문을 내면서 아차 싶었던 게 꼭지 하나가 파인딩 중에 꼭지 하나가 컨텐트 밸리디티였어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온 컨텐트에서 나오는 게 딱 요 한 패러그래프. 다른 제가 팩터 애널리시스 돌리고 뭐 아까 잠깐 봤던 evidence based on 뭐 relations to other variable에서 뭐 regression 돌리고 이런 거는 뭐 최소 한 페이지, 2페이지씩 내용이 꽉꽉 들어가는데 컨텐트 밸리디티는 딱 요 한 문단을 넣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써, 다 여기 읽으시면 되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하는 사람들, 하이어 에듀케이션 하는 사람들, 에듀케이션 리서처들이 모여서 문항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퍼트를 부르죠. 그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교수들이라든지 엔지니어링 프랙티스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들의 저지먼트로 정말 우리가 컨텐츠와 컴peten스를 매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저희 이제 패컬티 멤버나 저희 그 뭔가 그 평가할 때 외부 뭔가 외부 전문단을 불러다가 이 문항들이 정말 컨텐츠와 컴peten스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는 그런 포커스 그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앉아 계셔서 거의 아침 8시에 만나서 한 6시까지 했을까요? 점심 한번 먹고 계속 대화하면서 그 한 뭐 60개 정도 됐었는데 그 문항들을 다 같이 막 리뷰를 하고 이러면 왜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뭐 이런 대화를 하고 그 과정은 하나도 넣지 못하고 딱 이렇게만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컨텐트 밸리디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왜냐면 밸리디티 논문들을 대부분 찾아보면 이렇게만 써놔요. 우리가 했다라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해서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컨텐트 밸리디티한 논문을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 저널 오브 케어리 사이언스에서 요분들이 이런 컨텐트 밸리디티 스터디한 예시를 드는 논문을 주셨더라고요. 호플리 이게 고대 라이브러리에서 액세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논문이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 논문인데 스테이지별로 나눠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이 케어링 사이언스를 하진 않잖아요. 얘네 널싱인가 이쪽 하고 있거든요. 컨텐츠는 저는 별로 안 읽어요. 읽어도 잘 모르거든요. 내가 당장 써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빼고 메서드 쪽 관련해서 논문을 보면서 아 이런 프로세스로 이 사람들이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제가 이번 그 요소의 그 CCW 아이템 만들 때 이 방식으로 지금 컨텐트 밸리디티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밸리디티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인스트루먼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좀 이렇게 밸리드한 문항이 없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도 없고 졸업도 해야 되죠? 논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문항을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3편의 논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다 받은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 그거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죠. 왜냐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그걸 다 리뷰, 리비전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리뷰하고 리바이즈하고 두 번째가 그러면 새 논문, 새 아이템은 뭐가 될까? 그걸 보는 건데 다 잘 보이시죠? 지금 다 앞에 또 있으시니까 제가 그 프로세스를 잠깐 볼게요. 보면은 먼저 제가 앞에서는 3개 논문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논문을 그 세 아티클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웨이트로 아이템 만든 논문들이 제가 문과 말크는 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뭐 브라운도 안 보여드렸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컬러를 만들어서 저희는 6개의 캐피털이 있는 거니까 이 6개의 캐피털 중에 뭘 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 매절하고 싶어서 6개의 캐피털을 넣고 이 소스의 연구실에서 어떤 아이템이 나왔는지 다 복사를 해요. 바꾸지 않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다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죄송해요. 왜 이러지? 죄송해요. 그러면 기침하는 게 불편하지 사회가 같이 봤어요. 죄송해요. 보시면 제 이니셜 HR과 제 이니셜이에요. 제 이니셜을 두고 뭔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고치고 싶다. 그럼 R이라고 표시했어요. 리바이즈라고.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써도 괜찮은 아이템이구나. Yes라고 하고 이 아이템은 맞지 않다. theory에 할 때는 no라고 마크를 하고 제 커멘트를 달아요. 이게 왜 맞지 않는지. 이 커멘트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 대학원생과 같은 그 PI들하고는 6, 7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제 커멘트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결정이 그게 무조건 띠어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띠어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저의 다른 학생들은 다르게 당연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R로 마크했을 때는 어떻게 리바이즈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붙여서 계속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줬던 마크했던 논문이 그 히라모리 논문이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거 이걸로 미팅을 해야 되니까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빨갛게 하이라이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뭐였더라? 소셜 캐피털이었고 이 회색이 내비게이션 캐피털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준비를 해서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제가 혼자 한 작업은 아니었어가지고 Aspirational Familiar Linguistic Social Navigation Resistance 해서 뒤에 이니셜들이 좀 다르죠. 그 다른 팀 멤버들에게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어요. 이건 제가 한 거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걸 카피해서 이쪽에 붙여둬요. 그 다음에 제 커멘트가 있고 나탈리아라는 친구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전체 팀 미팅에서 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계속 토의하면서 그놈들을 첫 번째는 얘를 그대로 쓸 건지 얘를 고칠 건지 얘를 안 쓸 건지 뭔가 그 그룹 토의를 같이 이 작업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냥 문항도 워낙 많고 하다 보면은 논문이 또 나왔네 이러면서 그 아이템도 또 가져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작업하면서 아래다가는 이 위를 막 보면서 우리가 사실 서베이 만들 리워딩 프로세스가 정말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책이 없지만 교장선생님이 가서 책 한 권을 뭐 받아와서 읽었대. 이게 그냥 스테이트먼트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게 서베이상으로 들어가면은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매저하고 싶은 것과 그 매저를 서베이 툴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대로 이해하는 거는 완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계속 고쳐나가요. 논문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매번 미팅 때마다 컴플레인을 하면서 붙이고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또 한번 쫙쫙 붙여주고 여러 가지 뭐 메모들을 엄청 붙여대면서 파이널라이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엑셀 파일을 만들 때 제 지도학생들이 아무도 이걸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있는 거 쓰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언제 고치지? 그냥 있는 걸 써요. 혹은 그 있는 문항으로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쓰죠. 그러면 내가 문항을 어차피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데이터를 쓰고 아니면 문항을 만들어요. 근데 그 옛날 거 조금 따와서 살짝 리비전하고 뭐 그냥 말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관계를 많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지는 않지만 만약에 정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티어리가 생겼어요. 이걸 정말 써야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럴 땐 이 정도의 프로세스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시고 싶으시다. 박사 논문으로 혹은 퍼블리케이션으로 그럼 최소 6개월, 한 학기 아니면 그 이상 약간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아요.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제가 왜 저 교수는 논문 얘기 안 나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오래 걸리는지. 그래서 그렇게 문항을 쭉쭉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저희는 이제 엑셀로는 작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걸 MS 워드로 옮깁니다. MS 워드로 옮기면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항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파이널라이즈 했던 문항들을. 근데 이 문항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정말 설베이는 즐겁지 않은 과정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문항을 만들 때는 대부분의 설베이 디벨로퍼들이 특히 이렇게 좀 복잡한 컨셉을 물어볼 때 뭘 물어볼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헤이비어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중에도 프리퀀시인지 아니면 이게 퍼셉션 중에도 어떤 건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how often? 네가 얼마나 자주 했니? 왜 우리 어제 봤죠? 뮤지엄 얼마나 자주 갔니? 인스트루먼트 배웠니? 안 배웠니? 혹은 얼마나 자주 레슨을 받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픈 물어보니까 그냥 학생들의 기억에 비춰서 엑사하면 되니까 사실 간단해요. 근데 저희가 이 문항을 보니까 이 질문과 이 문항들이 맞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냥 하고 오픈하면 되지 않을까? 과거에 컬처럴 캐피털 볼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의 CCW 아이템들은 비헤이비얼도 있지만 대부분 퍼셉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구나.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되지? 잘 모르죠. 그래서 처음 해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또 랭귀지 같은 경우는 바이링구얼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필터 퀘스천을 이용해서 너가 바이링구얼일 때만 대답할 수 있는 문항들 만들고 바이링구얼가 아니면 대답할 수 있는 문항들을 따로 만들고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큰 그런 제목을 먼저 올려놓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familiar capital을 만들 때 하나의 중요한 컨셉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선생님도 혹시 어렸을 때 엄마가 막 너 그거 알아? 우리 할머니가 뭐 학교는 안 나오셨지만 막 동네에서 주름 잡으면서 막 뭘 다 하고 뭐 계단 얼마나 잘해서 뭘 다 하고 이러면서 너는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쪽 문화는 좀 똑같으세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할머니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근데 얼마나 그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고 제대로 살았고 이런 것들을 말과 말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내가 얼마나 정말 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 집안에서 자랐는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어보는 문항들. 그다음에 이분들 만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설날, 추석 이런 때 빼놓지 않고 만나면 좋은 것처럼 얼마나 만나는지,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버추얼은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가족 중에 롤모델 혹은 서포트를 어떻게 해주는지. 그래서 이렇게 서팀을 만들어서 문항들을 막 또 집어넣어요. 이런 작업들을 막 하는 게 제가 이게 지금 1월 4일 걸로 썼는데 이것보다 훨씬 지저분한 파일을 막 10월, 9월이었어요. 그건 보여드리기 너무 창피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월 9일이죠. 중간에 또 파일이 엄청 많은데 하나 그냥 더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보면은
이 작업에서 이때부터 저희가 이 스테이트먼트를 결정을 해요. 많은 문항들이 그게 프리퀀시가 됐건 퍼셉션이 됐건 저희가 그걸 묻고 있더라고요. 이 스테이트먼트가 정말 너를 얘기하는 거니? 아, 이게 정말 너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 아니면 현재 있는 일이니? 아니면 너가 생각했던 일이니를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이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얼마나 true한지 물어서 이 true에 그럼 또 response 옵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항상 진실됐었는지, 보통 진실됐었는지, 때때로 진실됐었는지, 아니면 보통 진실되지 않았었는지, 거의 진실된 적이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는데 이게 또 토의를 거의 한 3-4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누군가 나에게 이걸 뭐 어떻게 알아? 생각. 대부분 서베이 디자이너들은 이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직원들 모두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요. 왜냐면 우리는 관심이 있고 지금 1-2년 넘게 이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이 꼭 논문으로 출시가 돼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필드에 있는 실제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almost always, usually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한참 하다가 그래도 이게 우리의 최선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문항을 막 또 리뷰를 해요. 훨씬 그보다 깨끗해졌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막 하고 컬러 코드 쓰고 막 이런 작업을 막 해요. 한참 작업을 하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제가 혹시 보이세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논문이 그게 아마 2월 9일 그러니까 조금 더 클린이 됐던 걸 제가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 전날 제가 뭐를 보냈냐면 저희 팀 멤버들한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논문이 사블란의 논문이에요. 커뮤니티 컬처럴 웨트를 양적 연구한 것 중에 사실 에듀케이션 쪽에 제일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논문이 잘 써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블란이 어떻게 물어봤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문항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질문 퀘스천 똑같은데 리스폰스 옵션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넘버 1이면 not at all like me 전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넘버 6는 exactly like me 그거 정말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부터 저희 팀 민원들이 true를 물어볼 건지 not like me or like me 이걸 물어볼 건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른 거죠. 계속 얘기하고 솔직히 결론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식이 더 맞는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not at all like me, exactly like me 하면 장점이 있어요. 사블란이 이미 그렇게 했어요. 사이트를 달면 돼요. 얘가 한 방식대로 나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미팅을 막 하고 이 친구들이 약간 이 주제에 완전 꽂혀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떠냐고. 그랬더니 특히 그 히스패닉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항들이 나에 대해 묻는 것도 있지만 내 동생, 내 가족에 대해 묻는 게 있어서 나는 이렇지 않은데 내 가족들은 이럴 때도 있었고 그래서 true라고 물어볼 때 me가 이 리스폰스 옵션이 없을 때 좀 더 대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특히나 이 라틴엑스 그룹들 그 커뮤니티나 집단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에 대한 거니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true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내 me라는 단어가 없는 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almost always true, almost never true 이 사이의 문화, 이 리스폰스 옵션으로 가기로 했죠. 여전히 이 5가지 옵션을 학생들이 어떻게 구분할까는 저희가 아직 의문이지만 like me보다는 true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혹시 그런 논문 보셨을까요? 이런 문항을 막 소개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의 레셔넬은 사블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문항을 물어본 이유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를 했을 때 미란 표현보다는 true라고 했을 때 좀 더 다가왔던 것 같다라고 저희는 스테이트먼트를 달 생각이거든요. 배틀 세션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작업을 막 했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깨끗한 게 나오고 그 안에 계속 고치고 뭐 계속 집어넣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따란 드디어 더 이상 안 된다. 파이널. 그래서 파이널을 만들었어요. 서베이가 파이널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저희 뭘 했냐면은
한국에서는 뭘 쓰시는 거예요? 솔베이 웹사이트가 있는가요? 솔베이먼키 쓰시는군요. 아, 그거를 그러면 뭐 고대에서 무슨 라이센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어드밴스드 옵션을 쓸 수 있나요? 교수님 아, 교수님 갖고 계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교수님, 지도교수님, 변기호 교수님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 그러면 그건 학교 라이센스가 아니고 개별 교수님들 라이센스. 아, 그렇군요. 그냥 사실 이게 비슷해요. 그리고 연구의 일환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에서 라이센스를 사서 이제 거기에 직원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이용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솔베이먼키는 되게 작은 분야에 모르겠어요. 저희는 돈 내고도 안 써요. 하여튼 솔베이먼키는 기관에서 많이 안 써요. 근데 퀄트릭스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펑션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 밸리디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퀄트릭스를 쓰는데 이제 모두 깨끗하게 만들어서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작업을 하죠. 오래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는 컨텐트 밸리디티랑 좀 더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문항을 싹 만들고 지금 보시면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구나. 이 레지던스 캐피털에서 맨 마지막 문항이 137개예요. 저희가 다 만들고 나니까 137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팀이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표정이 어두워졌죠. 왜냐면 137개를 돌릴 가능성은 절대 없거든요. 아무도 이 썰개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문항을 줄이는 가장 큰 레셔넬은 잘못 만들어진 문항을 없애면 되고 또 캐피털을 물어보지 않는 문항을 없애면 되고 중복된 문항을 줄이면 되고 이걸 많이 줄인 뒤에 혹시 미싱된 게 있으면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 어스피레이셔널 캐피털 할 때 그걸 내가 뭐 볼 수는 없죠. 제가 박소정 교수님의 어스피레이셔널 캐피털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문항을 7개든지 8개든지 그 문항이 정확히 어스피레이션을 매저할 수 있어야지만 그걸 어스피레이셔널 캐피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충분한 문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는 컨텐트 밸리디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안 작나요? 다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엑셀 파일 보여드리고 하면서 잠깐만 프로세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논문, 기존에 있는 논문들의 아이템들이 테이블이건 뭐 어펜딕스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세요. 아무것도 고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 구조처럼 붙여넣기 하세요. 근데 가끔 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그 막 다 자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그걸 막 나중에 2, 3년 뒤에 찾아야 돼요. 문항을 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이 문항에 원래 오리지널 문항이 있었네요. 갑자기 이제 막 이 나오죠. 이거 언제 찾지? 그럴 때 파일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학생이 소스를 안 써놔요. 그때부터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죠. 이거를 누구를 찾아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되게 올거나이즈하게 잘 기록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소스가 있으면 바로 이 문항이 여기서 나왔구나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카피 페이스트를 carefully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티어리에서 매저하고 싶은 게 6 캐피털이었으니까 6개의 캐피털로 그 정보들을 올거나이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해요. 근데 그때 리뷰할 때는 컨텐츠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 컨텐츠를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커뮤니티 컬처럴 웰스를 어떤 학생들에게 물어봤냐면 귀가 안 들리는 장애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논문이에요. 그 교수자가 항상 본인이 귀가 안 들리는 장애가 있어서 귀가 안 들리는 장애 학생들과 연구를 많이 하고 수업도 하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논문을 되게 많이 쓰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학생들이에요. 그 컨텍스트가 그 문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장애 있는 학생이 아닌 경우에 물어볼 때는 그냥 바꿔야 되겠죠. 이 컨셉 너무 좋은데 그냥 바꾸자. 죄송해요. 갑자기 이게 블라인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중에 하나 나중에 찾아오셔도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피지컬 디서빌리티가 있는 경우로 하신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항이 거기에 컨텍스트가 맞춰져 있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면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고 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작업을 했던 게
이게 CCW를 매저한 인스트루먼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문항들이 여전히 결핍적인 시각으로 그 문항을 보고, 약간 그 집단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CCW라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컬처럴 캐피털의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쓰여진 문항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새로 조사했는데도 그 문항들을 못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측정되어 오던 방식입니다. 그건 저희 다 잘라내는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문항들을 하나하나 리뷰하면서 이게 정말 요소나 이런 크리티컬 스칼러들이 얘기하는 에셋인지 혹은 데피시인지 계속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얘네가 지금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 그런 것도 있죠. 특히 요소는 라틴엑스 패밀리나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했는데 저희 팀은 에이시안 흑인, 백인, 로인컴 백인 다 들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캐피털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미싱된 문항들을 채워넣는 방식. 엑셀 파일에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자세히 만들었는데 그 MS 월드 파일부터 엑셀에서도 많이 했죠. 엑셀에서 다른 탭을 만들어서 더 이상 리비전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리터레처를 읽죠. 그래서 논문을 읽어서 특히 질적 연구들.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들이 했던 얘기 중에 우리 문항에 들어있지 않은 고쳐진 문항 중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뽑아와요.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뽑아와서 새로운 문항으로 이제 만들려고 작업을 막 해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 팀 멤버들이 이게 내가 분명히 캐피털이었는데 이 기존의 문항이나 질적 연구 얘기 안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 얘기를 문항식으로 바꿔서 막 넣어요. 그래서 먼저 컨텐츠를 막 넣어줘요. 빠져있던 컨텐츠를 새 문항으로 넣어주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질적 연구자의 그 논문의 그 백포스로 나와 있는 건 그냥 대화를 남겨놓잖아요. 그걸 서베이 문항으로 만들어요. 정말.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이 서베이 컨텐츠 그러니까 익스포트가 되게 중요해져요. 서베이 문항을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 학생들이 이해할지 혹은 영어로는 더블 배럴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잠깐 보면 아주 너무너무 많이 쓰여진 잘못된 서베이 문항의 이해예요. 예를 들어 박수정 선생님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메모지 수업 중이니까 쪽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 수업 끝나고 떡볶이를 먹어. 냉면을 먹어. 넘버 원. 떡볶이. 넘버 투. 냉면. 여기 보냈어요. 잘 한 것 같지 않나요? 질문 두 개인데 질문 두 개가 하나에 같이 들어있죠. 그건 서베이에서 피해야 되는 아주 악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정말 너 문방구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렇게 보내요, 쪽지를. 소장이가 저한테 나 둘 다 안 먹고 싶대. 이럴 수 있죠. 그럼 저희는 그걸 넣어요. 둘 다 어플리커블 하지 않다. 난 어플리커블. 서베이에서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미싱을 해버려요. 그럼 미싱 밸류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 거를 다 없애거나 임퓨테이션 하거나 이런 거 들어보죠. 멀티플 임퓨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뭔가 방법을 취하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수정 교수님이 제 옆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라고 하지만 서베이 테이커는 서베이 그 파티서펜트는 선생님들 옆에 앉아있질 않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싱이 되거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서베이는 퀄리티가 굉장히 나쁘다. 뭘 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같이 박수정 선생님 교수님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옵션에는 check all the apply가 아니어서 둘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폴싱하게 시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난 둘 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옵션에는 떡볶이와 냉면이었나요? 냉면 둘 다 먹고 싶어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이 데이터가 스큐드 되어버리는 거죠. 정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떡볶이 먹을까 냉면 먹을까를 한 질문에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고 대답 문제를 나눠서 떡볶이를 먹을까 yes or no, 냉면을 먹을까 yes or no 이렇게 들어가는 게 서베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항과 모든 퀘스천들을 서베이 디자인과 툴에 맞게 생각해서 다 붙여줘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기존 문항을 봤을 때도 그렇게 안 물어보는 문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고쳐야 돼요. 그게 스트레이닝 정말 오래 걸려요. 하고 싶지 않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서울에 들지만 그 작업을 꼭 거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깨끗한 문항들이 좀 있죠. 그리고 그 퀘스천 스템이라고 불리는 전체 큰 문항이 있죠. 이 질문지와 이 문항이 죄송해요. 이 질문과 이 아이템들이 매칭이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 하루에 몇 번 운동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이 우리가 예상하기로 1 to 2, 3 to 4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하루에 몇 번 운동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짐에서 합니다. 저는 수영을 갑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매칭이 안 되죠. 그러면 또 저 같은 사람은 서브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지와 이 아이템이 꼭 맞아야 되는데 이 예는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잖아요. 근데 정말 솔베이를 보면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솔베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서 다 리뷰를 하는 게 거의 한 3개월 걸려요. 그리고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리뷰하면은 이 팀원이 하죠. 내가 리뷰한 게 뭐가 잘못됐거나 미스된 것도 막 발견하고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막 해요. 나는 또 동의하지 않아요. 막 또 논의를 해요. 이런 작업을 계속 해요. 재미없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베이 아이템 디벨롭먼트가 끝나면 여기 인스트루먼트 디자인이죠. 인스트루먼트 디자인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컨텐트 베리디티예요. 저지먼트 퀀티피케이션에서 저지먼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제 저희들 머리에서는 나올 게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기 시작해요. 미팅 때. 그리고 아이템도 이미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새로운 두뇌를 투입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냐면 이 얘기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패널 오브 엑스퍼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요. 이 요소의 모델을 알고 아니면 선생님들 쓰고 싶은 티어리를 알고 이 문항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양적 연구에 대한 이해도 좀 있고 리서치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거죠. 정말 이 질문, 이 요소의 티어리가 맞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딱 이 구성이에요. 차를 두고 점심을 보면서 문항 막 보면서 토의를 하고 고치고 미싱된 거 좀 보고 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이걸로 페이퍼를 쓸 거였으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논문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특히나 질적인 그 대답들,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하듯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뭔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질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양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베리디티를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논문이 그 모든 프로세스를 알려주는데 컨텐트 베리디티에서 양적화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세 가지를 물어요. 하나가 relevancy,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이 문항과 이 컨셉이, clarity, 이 문항이 얼마나 클리어한지, 클리어하게 잘 써져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체 인스트루먼트가 comprehensiveness한지. 말은 내가 6개의 요소의 모델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링귀스틱 캐피털이 안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 혹은 링귀스틱 캐피털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잘하는지 혹은 바이링규얼인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바이링규얼은 다 물어봐 놓고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리뷰어가 이거 빠졌다고. 컴프레hensiveness에서 yes가 아닌 no에다가 띵 하고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패널리스트 항상 물어보죠. 양적 연구하면 모두가 물어봐요. 샘플을 몇 명 수집해야 하나요? 몇 명 하시나요? 50명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세요. 많을수록 당연히 좋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미니멈 5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셨더니 제가 지금 여태까지
아마 19명인가? 한 것 같아요. 많을수록 좋겠죠. 데이터가 충분히 더 많아지니까, 양적 연구에서는. 근데 내가 해도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논문은 사이트했어요. 주도 교수님이 왜 5명밖에 안 돼요? 10명, 20명 해야지. 논문을 보니까 미니멈 5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의사 결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한 19명 정도로 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해요. 문항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제가 파이널 문항을 만들어 137개 만들어서 넣었다고 했잖아요. 펄트릭스에서나 모든 서비에서 미국에서는 한 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의하는 사람이 서비에 링크를 열면 처음에 컨센트 폼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내 스터디가 먼저 자세하게 내기도 하고 제 생각은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읽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걸 해야죠. 그래야 그 IRB에 통과가 되고 에티컬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뭐 컨센트를 하는지 동의하는지 yes 혹을 no를 눌러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이미 이거는 일반적으로 확 많이 뿌리는 서베이가 아니라 큰 익스포츠를 결정해서 이분들께 보내는 거니까 제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미 이메일을 보내요. 짧은 이메일, 긴 거 다 안 읽으니까.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컨텐츠 익스포츠 이 아이템을 리뷰해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내가 익스포트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교육, 당신이 고등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일을 하셨고 제가 알고 있던 거를 다 이제 그 퍼스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였으니까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대부분 다 예스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예스를 다 눌러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제가 중요했던 게 이 사람들이 전문가다라고 했을 때 기관에서 그래도 5년 이상은 일한 사람들이었으면 했어가지고 이걸 물어봤어요. 퍼스널 캐릭터리스트로. 그 다음에 아이템들을 보시면 제가 이분들께 이걸 보내면서 이메일을 뭐를 보냈냐면 인스트럭션을 보냈어요. 이걸 리뷰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먼저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요소의 아티클을 알고 있겠지만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공짜로 일을 해달라고 하면서 논문을 찾아보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논문도 어태치를 하고 특히 이 페이지의 내용을 읽으면 이 서베이 문항과 디렉트하게 관련이 됩니다. 라고 인디케이터도 주고 이 서베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relevance, clarity, 그 다음에 need for inclusion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하면서 쭉쭉쭉쭉 이걸 쭉 읽었을 때 아 내가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게 인스트럭션을 짧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서베이는 선생님들 보시면 아까 제가 분명히 이 스테이트먼트가 얼마나 true한지를 물어볼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컨텐츠 리뷰이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와요. 그 문항은 안 나오고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안 나오고 문항만 두고 이 아이템이 얼마나 relevant한지 이 아이템이 얼마나 클리어한지 이 아이템이 인클루드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대답할 때 이거 봐라. 이게 설베이가 아이템만 주진 않을 텐데 이걸 뭐라고 물어보지?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고 이런 리스폰스 옵션을 줘서 답하게 할 겁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문항을 물어볼 때 이런 순서로 할 거고 이 설베이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설베이로 디자인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다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마음으로 한 거는 대학생들을 저희보다 더 잘 알겠죠. 135개의 질문을 공짜로 답해줄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분 정도 걸리게 디자인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항을 더 에디션하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의도겠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분들이 이걸 답을 막 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로 안 해준다. 리마인드 보내고 뭐 해달라고 딱 계속 해가지고 다행히 데이터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 반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컨셉을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보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relevance, clarity, 그 다음에 inclusive인데 여기 comprehensive로 잘 써놨네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서베이에서 보여드린 이런 구조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는 이거 하나, 이거 다시 아이템, 요 문장 하나, 요 아이템, 그 다음에 인클루시브 리스트 보였더니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저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고 이거 다 너 아는 사람한테 보낼 거 아니니? 너 욕먹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걸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여전히 이 브레인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이게 사실 오래 걸려요. 저희가 1시간 정도 예상을 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45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렐러먼트 하고 이 네 가지 중에 결정을 또 해야 되고 이 아이템이 이또 네 가지 중에 결정해야 되고 이걸 인클루드 해야 하고 그래서 인클루드 안 하면은 또 리바이스 이게 정말 인클루드 해야 되는지 유스풀 하지만은 뭐 아닌지 이 결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해놓고서는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인프루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친절한 저희 또 이 참석자분들이 이것도 잘 하세요. 괜찮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이거 바꿔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쫙 또 얘기하세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구조로 8번부터 18번까지의 문항이 나가고 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인프루빙 할 수 있을까? 그다음 마지막에 저희가 물어봐요. 왜냐면 저희가 컴프렌시브니스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 18개의 문항이 이 요소의 커뮤니티 컬처 웨비어를 봤을 때 이 어스피레이션을 캐피털을 다 묻고 있니?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해요. yes or no. 그래서 이 학생 이 파티시퍼들이 대답을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왜냐면 이 첫 오픈 엔드 퀘스천에 대답을 못했을 수 있으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니? 하고 물어보고 페이지 브레이크를 만든 다음에 이 다른 캐피터들은 똑같은 구조로 이 질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적인 데이터와 질적인 데이터를 같이 수집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해서 이걸 보낸 거잖아요. 이게 랜덤하게 이걸 서베이를 돌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선택해서 돌린 거였어서 생각보다 이 질적 데이터 쪽에 데이터를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서베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물어봐요. 너 이건 안 물어봤니? 너 이건 왜 안 했니? 다 물어봐달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컨셉은 정말 너무 서베이는 어렵다. 혹은 너무 길어지는 설비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픽앤추스를 하죠. 뭐를 더 하고 뭐를 더 빼면 좋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놨어요. 1, 2, 3번의 옵션으로 3번일 땐 essential, 그 다음에 relevance 물어보되 1, 2, 3, 4, 그 다음에 clarity 1, 2, 3, 4. 제가 이 빨간색을 해놓은 이유는 이 빨간색으로만 된 대답일 때 팁하고 1, 2, 1, 2, 1, 2를 얘기하셨을 때는 버리는 식으로. 근데 한 19명이 얘기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3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1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 문항마다 1점이 얼마나 있는지 2점이 얼마나 있는지 3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먼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본 다음에 컨텐트 밸리디티 테스트를 할 때는 선생님들 왜뭐 크롬박, 알바 뭐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뭐 매저먼 수업 들으면 그거 막 공식 나와요. 저희 막 손으로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매저먼트 안 하고 고등 교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스테이크 하나 에스프레소에서 코드 딱 쓰면 그다음에 띠릭하고 뭐 0.95, 0.87 그 넘버 보고 높구나 낮구나 하잖아요. 이 밸리디티, 컨텐트 밸리디티도 이 양적화된 정보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인디케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컨텐트 밸리디티 레이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문항 제가 물어봤던 clarity, relevance, inclusiveness 이 세 가지 다 볼 수 있는데 이 STVR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중요한 거는 패널리스트가 몇 명인지. 왜냐면 패널리스트가 5명일 때랑 패널리스트가 예를 들어 20명일 때 뭐가 차이가 날 수 있냐면 선생님들 통계 배우실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평균? 우리 평균을 왜 배울까요? 제 질문은 항상 이렇게 좀 그쵸? 평균 대표를 배우자. 그 베리언스가 뭐죠? 분포? 베리언스는 왜 배우나요? 그쵸? 그 각자의 인디비주얼 데이터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저희가 평균이 70점이고
즉 그 variance가 뭐 5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지금 눈앞에 보진 않지만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자료가 5명만 있으면 5개만 이렇게 있죠. 근데 내가 자료가 20명 있으면 20개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5명보다는 20명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5명일 때는 아웃라이어가 이 민 스코어에 비해서 많이 없을 수 있는데 20명일 때는 몇 명이 이상한 사람이 끼는 바람에 막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밸리디티 테스트 할 때 패널리스트가 많아질수록 이 점수가 낮아져요. 패널리스트가 적을수록 동의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다 각자의 뭐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더 많아지면서 점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50명의 엑스퍼트를 구해서 계산했는데 뭐라? 10명 할 때보다 점수가 훨씬 낮네? 점수가 너무 낮으면 밸리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봐야 돼요. 내가 몇 명까지 될 건지. 그 컨텐츠 엑스퍼트를 봐서 뭐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저는 사람을 골랐을 때 higher education 그리고 마이너리티 그룹을 다루는 사람들을 불러보았거든요. 그렇지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정서도 다르고 그 인종도 다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잘라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그걸 지금 19명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돌렸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in theory 사람이 많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리고 그래서 넘버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N이는 넘버 오브 패널리스트가 제일 하이스트 스코어로 한 게 몇 개인지 그다음에 패널리스트는 몇 명인지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주는 거고요. 항상 메저먼트나 스태티스틱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지표만 두진 않아요. 하나가 나오면 우리 민 배우고 나면 모두도 배우고 미디언도 배우고 하죠. 똑같아요. 그 CBR을 하니까 그거 말고 하나 더 합시다 해서 컨텐츠 밸리드 인덱스라고 해서 아까 한 거는 점수가 하나만 나오고 이 인덱스는 인덱스요. 아이템마다 점수가 나오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템마다도 할 수 있고 스케일마다도 할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한 넘버가 나오면서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패널 익스퍼트가 3, 4점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제일 요점이에요. 왜냐면 3, 4점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킵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구해서 예를 들어서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뭐 70%는 하이고 2%지만 뭐 비투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 전부 다 들었으니까 이거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ICBI가 조금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항상 이런 인디케이터에 나오는 건데 이 집단들이 나 뭔가 제가 이 칠스 어그리먼트를 봤을 때 또 설베이한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으로 쭉 어그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베이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그래서 그렇게 된 인플레이션을 없애주려고 조금 더 계산을 수학적으로 조금 더 계산을 해주는 지표가 나와요. 하파.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 점수가 좋으면 무슨 얘기냐면 밸리드하다. In terms of evidence on content. 라고 논문을 꽝꽝 하고 내는 거죠. 재밌나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지표로 세 가지 문항 아까 relevance, inclusiveness, clarity를 물어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게 정말 comprehensive한가요? 제가 아까 간단한 문항 하나 넣었었잖아요. 각각 안에다가 네가 이 문항을 다 봤을 때 이 문항들이 comprehensive한가요? Yes or no? 사실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그냥 마지막에 한번 도장 딱 찍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데이터를 아직 분석을 안 했지만 쭉 봤을 때 놀아간 사람이 없더라. 솔직히 137개 그 아이템을 냈는데 노라고 할 일이 가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50%가 노라고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간다? 앞으로. 아이템 디벨롭먼트로 가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내 논문의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방식이 지금 하는 거예요. 에비던스가 밸리디티를 얘기하는 에비던스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계속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해온 작업이에요. 남들은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죠. 있으면 맨날 안다고 하는 게 이건데 좋아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고 누군가 얘기하는 다른 걸 생각해 보고 싶다. 하여튼 저희가 이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는 작업이에요. 컨텐츠 밸류 하는 사람들 다 하는 작업일 텐데 저는 이제 나 스스로를 critical quantitative scholar라고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뭐를 좀 고려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했었어요. 그때 제가 질문이 굉장히 겹치긴 하는데 이 네 가지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면 선생님 연구도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내가 만든 문항을 리뷰를 하라고 하고 싶을 때 그 전문가가 누군가요? 필게요. 자, 온라인 선생님들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아, 보여요. 카메라 안 켜셔도 괜찮은데 제가 보고 있어요. 자, 전문가가 누굴까요? 과학교육에서 관심이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 학생인데요. 아, 외국인 학생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주로 하는 수험지도 대상자 주로 중국인 학생이나 한국인 외국인 학생. 아, 중국 학생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네. 학생들.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중국 학생들. 네네. 네네. 그래서 직장인의 전문가는 만약에 그 거동 비율에 대한 여성분들 그리고 국제협업처에서 일하는 직원들 만약에 한국에 5년 이상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국 학생들. 아, 외국인 학생.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일본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 조금 한 명만 더 들어보고 딱 갈게요. 여쭤봐도 될까요? 온라인에 있는 선생님. 누구 물어볼까요? 어제 계셨던 선생님 다 계셨던 거예요. 계속 이기룡 선생님이요? 이기룡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얘기 다 들리시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의 연구를 하실 때 이런 뭔가 문항을 만들었거나 해서 전문가 집단을 부르고 싶으세요? 누구를 부르실까요? 저희 쪽에서 주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약간 교사분들 중에서 수석교사분들을 에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교육과정 박사 이상급 네. 그래서 이제 관련 기관에서 유관기관에서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수 제한을 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K-12 잘 몰라가지고 수석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세요? 교사분들 중에서 이제 행정 쪽으로 그러니까 교장, 교감급으로 이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제 수업 쪽에 초점 맞춰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 쪽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은 분들이 이제 수석교사로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그러면 제가 재밌었던 게 지금 선생님 죄송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다의영 선생님. 그 가요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주제가 제가 그 컨텐츠는 모르겠지만 그룹은 알겠어요. 중국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그때 이 학생들의 무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게 첫 번째로 나왔던 집단이 교수 집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대학을 오고 대학에서 교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수였었는데 지금 간호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 집단 특히 이런 작업을 할 때 첫 번째로 꼽는 집단이 교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제 그 컨텐츠 컴퓨터스 꽤 길게 얘기했는데 그때 저희가 컨텐츠 익스퍼트 리뷰할 때도 교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다 교수인데 어떤 교수일까?
교수들 중에 누가 정말 이 주제의 엑스퍼트일까도 다른 일이고 또 도대체 왜 교수만 전문가직들 레코드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왜 교수만 전문가 직단이 돼야 될까요? 뭘 알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 딱 들었던 생각이 예를 들어 그 교수가 인터내셔널 학생이 엄청 많아요.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교수이기 전에 그 경험 때문에 전문가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교수가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리터러처나 스칼렛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일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이 전문가를 뽑을 때 저희는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랑 점심 먹고 누군가 예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정말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 이균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주제일지만 교사 관련된 했을 때 수석 교사 그리고 5년 이상 일하신 선생님들. 근데 만약에 주제가 신진 교사들의 다 지원하고 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신진 교사들의 예를 들어 미국에서 그런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트랜지션 아니면 신진 교사들이 학교를 떠난다. 예를 들어 또 왜 드랍아웃 할까?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그 문항을 위해서. 제가 지금 수석교사 선생님들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수석교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근데 수석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 학교 체제에서 성공하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떠나신 분들이나 이 트랜지션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실 모르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포지셔널 파워가 있다든지 경험이 많다든지. 그렇지만 그 경험이 내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경험인지는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규령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신진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 발달에 효과를 보는지 노력을 하는지 이런 논문을 쓰신다면은 수석 교사 선생님들이 전문가 집단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에 있어서 전문가고 그 과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주제가 그거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들이 전문가 집단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컨텐츠 엑스퍼트 할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떠났어요, 교사.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떠나서 이렇게 해도 되나? 유튜브 하고. 근데 내가 서베이를 만들었어요. 컨텐츠 엑스퍼트를 불렀는데 떠나서 뭔가 학교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문항을 본다. 기존에 내 논문을 리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기존에 논문을 리뷰하던 사람들은 전문가, 교사 연구, 그럼 교사지, 교장이지, 장학사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과 대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연구할 때 누가 엑스퍼트냐? 다 교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미국은 대학 직원분들이 학생들과 1대1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마이너리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과 정말 그런 공부조차도 같이 하고 그런 학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고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아까 가 선생님께서 국제협력단체에 있는 직원분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수들한테 이런 연구 얘기 물어보면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었어요. 왜 직원들이 전문가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풋을 먼저 들어서 보고 그렇지만 여전히 리뷰를 패스해서 제 논문도 실려야 되겠죠. 두 번째 라운드 때 이 커뮤니티 컬처 브레이크로 정말 양적 연구를 연구해본 교수들을 두 번째 전문가로 초청해서 다시 리뷰를 받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프로세스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전문가라고 해서 특히 이제 에듀케이션, 하이어 에듀케이션 세팅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가가 누군지에 대한 나의 선입견, 나의 생각이고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거예요. 누구를 부르고 싶은지. 내 편의에 따른 선택인지, 정말 이 그룹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거를 먼저 얘기하고 싶었었고, 아까 비슷한 얘기했는데 이 컨텐츠 익스퍼트가 정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스터디 파티서펀트랑 직접적인 연관과 뭔가 직접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냥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인센티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정도의 일은 굉장한 레이버죠. 근데 제가 그 very well known scholar를 생각할 때는 제가 무슨 퍼스널 네트워크도 없고 그냥 그 논문 읽어서 이렇게 문항 만들었기 때문에 연락하고 이때는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를 당연하게 씁니다. 그냥 내가 어떤 유명한 교수한테 1시간 정도에 일을 해달라고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내가 싫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정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 여쭤본 거냐면 다 대학 직원들이에요. 제 대학원생들 대부분. 근데 저의 학생들이었거나 지금 그 대학에서 일하고 있거나 아직 PhD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9명이 지급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퍼스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이제 IRB에서 그걸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왜 이 사람들은 돈을 받게 설정을 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받는다고 설정을 해요. 정말 그냥 원천적인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사실. 제가 저희 학생들이, 저의 대학 직원들이 1시간 정도의 레이버는 그냥 나를 생각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제가 엄청나게 읽어내고 열심히 멘토링을 하고 하니까 그래, 날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긴 하지만 이 모멘터리에서 봤을 때 왜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 이 스칼라는 돈을 받는가 생각해보는 거죠. 대답은 모르겠어요. 저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였었고 논문에 쓰지 않을 것 같은 얘기. 그런데 레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는 너무 고민했던 부분이었어가지고 좀 쉐어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정말 똑같이 그 IRB에서 일하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있으실 텐데 당연히. 이런 윤리, 연구 윤리, 거기 그 오피서 분들이 저한테 이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PhD를 받았냐, PhD를 받지 않았냐, 퍼스널 네트워크냐 아닌가를 정확히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윤리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써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마음 아픈 내가 학생들과 직원들의 레이버를 무료로 사용했다. 부분은 부끄럽지만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얘기였어. 죄송해요. 제 선생님들의 연구에 들어도 6분 남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도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냐면은 혹시 나는 전혀 문항 개발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하지 마십시오. 딴 거 하세요. 시간도 없으십니다. 근데 혹시라도 2, 3년 뒤에 문항 개발할 일이 생겼고 밸리디티 테스트를 하고 싶으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포트 있잖아요. 꽤 길거든요. 그 ARA 집단에서 조직에서 만든 그 리포트 딱 펴고서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특히 그리고 저는 설베이 하는데 그 교육을 다 테스팅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거든요.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왜냐면 나는 테스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러실 때 제가 잠깐 키포인트를 막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걸 펴놓으시고 그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대충 내용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를 한국말로 설치하면 분명히 또 한국말로 요약된 게 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밸리디티 테스트 하면은 그냥 팩터 애널리시스 돌려서 딱딱딱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항이 내가 의도한 대로 쓰이냐 안 쓰이냐도 밸리디티.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꼭 잘 보시길 바라고 고민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I have one question with the pilot study. 바이러스 스틱? Do you think it's necessary to develop the student achieve pilot study? Yes. I mean, the percentage number of participants, 5% of your final total targets, which is roughly. Everybody article that there's not. Right. So, 영어로 얘기해도 가슴은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선생님도 잘 몰라가지고 한국말로 할까요? 괜찮으면? 괜찮으세요? 파일럿 테스트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냥 요만한 메모지에 학생들에게 뭐 내 수업이 어땠는가 정도의 설명을 하신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박사 논문을 내신다든지 퍼블리케이션을 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파일럿 테스트는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만든 문항을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1분 만에 딱딱딱 대답할 것 같은데 얘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약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베이가 한번 디스트리뷰 되면 나는 기회를 잃어요. 얘가 나한테 얘기해줄 기회. 그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계룡 선생님이 교사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사한테 테스트를 해야 돼요. 가 선생님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or Chinese student라고 했었잖아요. 스터디가 Chinese student면 Chinese student도 해야 돼요.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면 Chinese student만 하면 안 돼요. 더 다양하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스터디할 그룹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남편한테 자기야 이건 내 썰기인데 대답 좀 해줘봐. 나는 대학생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 10살, 12살 먹은 딸한테 야, 이거 한번 풀어봐. 어떤가?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내가 정말 물어야 되는 집단에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룰이에요. 근데 넘버는 그게 없어요. 혹시 양적 연구 많이 하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학생들과 모든 양적 연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몇 명을 해야 합니까를 질문하세요. 근데 대부분 교수님들은 그거야 뭐 이렇게 정확한 명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중요하지만 어느 넘버가 넘어가면 양적 연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50명이면 돌아간다? 그럼 50명만 있으면 되고 50명보다 500명이 있으면 좀 더 잘 돌아가겠죠. 좀 더 유의미하게 넘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50명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49, 48일 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 인피리컬 에비던스를 통해서 해놨다면 괜찮지만 그런 지표들이 있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파이널 샘플을 얼마나 할 텐데 몇 퍼센트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 파이널 샘플이 몇 명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양적 연구에서 설베이 문항을 5개만 묻지 않잖아요. 한 50개는 묻는단 말이에요. 왜? 어떤 변인이 뭐랑 연결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막상 논문을 돌릴 때는 이 5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골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샘플 사이즈를 할 때 뭐 선생님들 뭐 웹사이트 찾아보면 문항이 변인을 몇 개 넣을 거니 뭐 몇 명이랑 비교할 거니 이런 거 해요. 근데 내가 디자인할 때는 그게 정확치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왜 나왔을까요? 그거는 실험을 하는 심리 연구에서 가능해요. 변인이 막 늘어나지 않고 거기는 설비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이 설비를 연구한 사람은 300명 했는데 갑자기 이 학교에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죠. 그럼 갑자기 막 무슨 한 1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 스터디 할 때 넘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질적 연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선생님 두 분께 여쭤봤는데 두 분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 알겠다는데 이분은 이 설비가 도대체 뭔지 너무 모르겠다. 그럼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한 명 더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 선생님이 얘기한 건 알겠는데 이걸 모르겠다. 그럼 구문안 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한 8명 물어보니까 다음번부터 대부분 다 대답을 그냥 쉽게 하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정도면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 할 때 또 다른 그거는 했을 때마다 고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분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전체가 얘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프리뷰를 계속 바꿔 고치고 한 5명 정도가 이거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 고쳐서 그 다른 부분을 좀 풀어. 근데 정말 제대로 문항 연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요. 알겠어. 그다음에 예, 괜찮아요. I want to know how to deal with the reliability. For example, after we got all the questionnaire back and the results, and we calculated part plus alpha, and we found out some of the items they are lower than 0.7. 음. And is that mean? I mean, we cannot use that part of items, or we need to revise our questionnaire again, or we need to collect the data is really impossible. So how to deal with this? 수고생가 죄송해요. 첫 번째 놓쳤어요. So did you ask about reliability? Yes. So what was the reliability? Like we have already mapped our data back, data. and we calculate all the items to see the current loss alpha. And Current loss some of the items are they are lower than 0.7. Okay. So that means we cannot use this. I mean, sometimes maybe Mhm. it's too low. And it's really impossible to delay this part or maybe to recollect the data. And so sometimes we try to do the EMB again to manage it again. But just how to deal with this? I mean, is there something that we can do before we send the final version to all the participants?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혹시 얘기 아시겠나요? 지금 validity랑 reliability랑 두 개가 구분되는 거죠. So validity means whether we really ask the construct with the measures, right? So we already have went through the all measures whether these items really ask about the construct that I intend to measure, right? So that's the content. But here we want to know reliability is not about like whether this content really fits the construct. Reliability means I ask this time, and then we spend 6 months, and then ask again whether the score is like correlate, right? 그러니까 보면은 reliability는 이게 consistent하게 매주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랑 물어봤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 5개의 문항이 한 팩터예요. 한 컨스트럭트예요. 근데 5개가 다 조금씩 다른 거를 묻고 있잖아요. 하나를 묻지만 다른 걸 묻고 있으니까 얘들의 reliability 체크를 하죠. 그러면 하나의 넘버가 나오죠. 이 5개의 문항에 대한 one Cronbach alpha score, right? 그러면 요 스코어가 뭐 0.97 or 0.75 이렇게 나오죠. 0.97, 0.94 이런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5개 다 써요. 팩터 애널리시스나 뭐 제가 거기 아까 자료에 나온 거는 요새 IRT, 뭐 아이템 리스폰스 디퍼런시에이션 해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려서 이 5가 팩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Cronbach alpha 돌려도 점수 높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무슨 0.64, 0.68 그래서 Cronbach alpha의 인디케이터 레인지에서 점수가 낮을 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아이템 뺐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보죠. 그 지표에서 뺐는데 뭐 포인트 어쩌고저쩌고 얼마 안 빠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휴먼 디시전 메이킹. 내가 5개를 넣었는데 이 아이템이 빠지면 안 돼요. 밸리디티에 있어서. 그리고 빼봤자 여전히 0.65나 해서 0.66로 올라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 의사결정에서는 킵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컨텐츠에 봤을 때 이 5개의 아이템이 이 컨스트럭트를 매주하는 거니까.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나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5개의 아이템의 Cronbach alpha라고 했을 때 그 인디케이터가 나오죠. Cronbach alpha without this item에서 그때 이 every 그 스코어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봤더니 얘 하나만 빼면 0.89로 올라가요. 그러면 근데 요 하나씩 빠졌을 땐 예를 들어 Cronbach alpha가 0.64였잖아요. 그러면 이 5개가 0.32 이렇게 나올 가능성 없어요. 이 포인트 하나가 너무 낮으면 하나가 높아요. 왜냐면 평균적인 그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만 빼면 Cronbach alpha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 2가지 결정이 있겠죠. 얘를 뺐는데 0.87으로 올라가요. 그럼 얘를 빼요. 4개를 써요. 그리고 Cronbach alpha가 얼마라고 하면 리뷰어가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고 개념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딱 뺐더니 그 컨텐츠를 아는 리뷰어가 물어보겠죠.
이 linguistic capital을 얘기할 때는 이런 아이템이 중요한데 왜 네 문항에는 네 팩터에는 아이템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이유가 컬러 알파가 너무 낮아서 그 사실 in theory 낮으면 안 되죠. 뭔가 문항에 잘못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얘가 들어갔을 때 point 3 몇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니까 넣을 수가 없지만 얘를 넣었더니 point 65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한 리미테이션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킵해요. 이런 we're gonna keep the all items. We're gonna keep the all items. 그래서 it's not only about the numbers, but you need to think about whether these items really reflect or concept of the construct that you really want to match with. 그리고 reliability는 사실 아이템을 빼고 안 빼고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지는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reliability 테스트를 하려면 우리는 그냥 it's a cross-sectional, just a one-time measure that we check the Cronbach alpha, right? So some of the like the mathematical algorithm, they calculate it and we look at the number, right?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같은 집단에게 묻고 시간 지나고 묻고 혹은 이번에 물었어? 그럼 다른 집단에게 똑같은 시기에 또 묻고 이 점수 같은지 사실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if you want to check the reliability, it should be more than just the Cronbach alpha, right? But we only use a Cronbach alpha and just one indicator. So if you need to make a decision which item should be included or excluded, that should be more the validity issue, not much about the reliability issue, especially when you use only Cronbach. 감사합니다. 아니요.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를 아마 전남대 가서도 발표를 한번 하고 다다음 학기에 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거였는데 사실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지 발표를 막 준비하거나 수업을 한 적은 없었어가지고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아도 뭔가 선생님들이 양쪽 연구 하실 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넣자면 혹시 질적 연구 읽어보시면 한국말로 포지셔널리티가 포지셔널 한국말로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질적 연구의 메थ드 그 방법론에 들어가시면 항상 연구자의 한국말로 뭔데? 포지셔널리티가 들어가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꽤 해놔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논문이 바뀔 수 있고 디자인이 되니까. 그리고 요새 저같이 양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양적 연구할 때도 제 포지셔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쓰거든요. 어떤 위치성? 지금 생각도 못해본 한국말이에요. 위치성이라고. 네, 위치성. 저도 이쪽 우리나라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위치성. 처음 들었어요. 그러게요. 왜냐면은 영어 포지셔널리티지만 사실 포지션이죠. 근데 대부분 자기 아이덴티티나 팩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저희가 트레이닝 됐을 때 그 포지티브전 기능론에 비했을 때는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논문을 쓰실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양적 연구할 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신다면 포지셔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지대 교수님 이게 뭐냐고 하실 수도 있죠. 제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양적 연구도 많이 나오고 그게 방법론에 그러니까 방법론에 메터드 데이터 설명하고 데이터 그 애널리시스 설명하고 하잖아요. 그 보통 양적 연구는 리미테이션을 혹시 다르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리미테이션을 파인딩 직전에 넣어요. 왜냐면 이 리더들이 파인딩을 알기 전에 스터디 리미테이션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양적 연구자들은 리미테이션 뒤에다가 내가 어떤 위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포지셔널리티 스테이트먼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면은 제가 뭐 박철정 교수님께 쉐어해드릴게요. 그런 예시가 있는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금요일 오후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죄송해요. 제가 했던 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저께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하나 만드셨는데 너무 어제 나오면 저는 나갈게요. 설문 네. 모이는